1759년 영조 35년의 초여름이었습니다. 열기가 대지를 달구던 어느 날 창경궁 통명전 깊은 안쪽에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머리에는 수킬로그램짜리 가채를 올리고 겹겹이 껴입은 대레복 저기가 어깨를 짓누릅니다. 이마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히고 꽉 담은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조선의 국모 중전마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녀를 위협하는 건 정적의 칼날도 역병의 공포도 아니었습니다. 뱃속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인간이라면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원초적인 신호였습니다. 복통이 밀려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급하게.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고 손끝이 차가워지고 뱃속에서는 천둥이 칩니다. 1초가 1분처럼 느껴지고 지금 당장 뛰쳐나가고 싶지만 그녀는 미동조차 할 수 없습니다. 수십 쌍의 눈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뒷간으로 달려가면 끝입니다. 5분이면 충분하고 정말 급하면 30초면 됩니다. 문 열고 들어가서 볼일 보고 나오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왕비는 뛸 수 없었습니다. 걸음을 빨리 하는 것조차 채통에 어긋나고 종종 걸음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왕비는 언제나 유유히 백조처럼 우아하게 움직여야 했고 속에서 폭풍이 몰아쳐도 겉으로는 잔잔한 호수여야 했습니다. 게다가 혼자서는 문고리 하나 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방문을 열려면 상궁이, 복도를 걸으려면 나인들이, 어디론가 이동하려면 수십 명의 수행원이 함께 움직여야 했습니다. 왕비 혼자 슬쩍 빠져나가는 것은 불가능했고 그녀가 움직이면 궁궐 전체가 움직여야 했습니다. 24시간 감시 체계가 따로 없었습니다. 눈을 깜빡여도 기록되고 한숨을 쉬어도 보고되었습니다. 왕비가 오늘 몇 시에 일어났는지, 아침에 무엇을 드셨는지, 낮에 누구를 만났는지, 밤에 언제 주무셨는지까지 모든 것이 승정원 일기의 내관들의 보고서에 상궁들의 기억 속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숨막히는 공간에서 조선의 왕비는 용변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드라마에서 왕비는 늘 화려합니다. 금박 두른 저고리에 자수 놓인 치마, 영롱한 비녀를 꽂고 신하들 앞에서 위엄 있게 말씀하시고 왕과 다정하게 대화하시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만 보여주고 화면은 끊깁니다.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왕비도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에 술화를 드시면 소화를 시켜야 했고 물을 마시면 배출해야 했습니다. 생리 현상은 신분을 가리지 않습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인 이상 배설의 굴레는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였습니다. 그러나 구중궁궐의 안주인에게 이 자연스러운 신호는 곧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왕비가 용변의 필요를 느낍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일어나서 가면 되고 급하면 빨리 걸으면 되고 아주 급하면 뛰면 됩니다. 그러나 왕비는 달랐습니다. 일단 상궁에게 의사를 전달해야 하는데 직접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표현을 입에 담는 것 자체가 채통에 어긋났고 왕비의 입에서 그런 저속한 말이 나와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암호를 사용했습니다. 눈짓으로 아니면 미리 정해진 손동작으로 알렸습니다. 부채를 특정한 방식으로 접는다든지 찻잔을 특정한 위치에 내려놓는다든지 오랜 세월 왕비를 모셔온 상궁만이 알아챌 수 있는 미세한 신호였습니다. 상궁이 알아채면 눈빛이 스치고 고개를 살짝 끄덕여 알았다는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상궁이 다른 나인들에게 신호를 보내는데 이것도 말로 하지 않습니다. 눈짓으로, 손짓으로. 궁궐에서는 소리 없이 모든 것이 진행됩니다. 나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앞서가서 복도에 다른 사람은 없는지, 혹시 마주칠 내관은 없는지 살피고
또 다른 나이는 필요한 물품을 챙깁니다. 그제야 왕비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천천히, 우아하게, 조급한 기색 하나 없이. 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칩니다. 장이 꿈틀거리고 식은땀이 흐르고 지금 당장 뛰어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해야 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합니다. 그것이 왕비의 채통이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상궁이 앞서고 나인들이 뒤따릅니다. 왕비의 발걸음에 맞춰 수십 명이 함께 움직이며 마치 하나의 거대한 행렬처럼 느릿느릿 우아하게 나아갑니다. 용변 한 번 해결하는데 이 대장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복도가 끝이 없습니다. 평소에는 몰랐는데 급할 때 걸으니 이렇게 길었나 싶습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영겁 같고 저 모퉁이만 돌면 될 것 같은데 모퉁이를 돌면 또 복도입니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왕비가 직접 옷을 벗을 수 없었습니다. 겹겹이 껴입은 저고리와 치마, 속꽃과 단속꽃, 다리속꽃까지 그 복잡한 구조의 옷을 혼자서는 벗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듭이 수십 개이고 끈이 얽혀 있어서 상궁이 도와야 했습니다. 상궁이 옷고름을 푸는데 조심스럽게 천천히 풉니다. 왕비의 옷에 손을 대는 것이니 함부로 할 수 없고 옷감이 구겨지면 안 되고 비단에 주름이 가면 안 됩니다. 왕비는 속이 타들어갑니다. 하지만 재촉할 수 없습니다. 그저 무표정하게 서서 기다려야 합니다. 드디어 볼일을 보지만 여기서도 혼자가 아닙니다. 밖에서 나인들이 바로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달려와야 하니까요. 완벽한 사적 공간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끝나면 뒤처리를 해야 하는데 왕비가 직접 하지 않습니다. 이것조차 상궁의 몫이었습니다. 조선시대 기록을 보면 왕과 왕비의 뒤처리를 담당하는 전문 상궁이 따로 있었고 이것은 단순한 시중이 아니라 왕실 인물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중요한 역할을 겸했습니다. 배설물의 색깔과 양과 상태를 보고 건강을 체크했던 것입니다. 다 끝나면 다시 옷을 입어야 하는데 또 상궁의 도움을 받습니다. 속꽃부터 시작해서 치마, 저고리를 차례차례 입히고 매듭을 짓고 옷매무새를 정돈합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다듬고 비뚤어진 비녀를 바로잡아 다시 완벽한 왕비의 모습을 갖춥니다. 그리고 또다시 행렬을 이루어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느릿느릿, 우아하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용변 한 번 해결하는데 빨라야 30분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1시간이 넘게 걸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만약 급했다면 어떠했을까요?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큼 급했다면? 배탈이 났다면? 설사가 났다면? 그래도 참아야 했습니다. 아니, 참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왕비가 허둥지둥 뛰어가는 모습을, 얼굴을 찡그리며 배를 움켜쥐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었습니다. 설사 그로 인해 건강을 해치더라도 채통을 지키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실제로 조선 왕실에서는 변비나 치질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급해도 참아야 했고 뛸 수 없었고 제때 해결하지 못했으니까요. 밤에는 어떠했을까요? 한밤중에 급하면 그래도 좀 나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밤에도 상궁들이 교대로 왕비의 침전을 지켰고 왕비가 뒤척이는 소리만 나도 눈을 번뜩였습니다. 왕비가 일어나시면 바로 달려갔으니 밤에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임신했을 때는 더 힘들었습니다. 입덧으로 수시로 화장실을 가야 했을 텐데 태중의 왕자 혹은 공주가 위험해지면 안 되니 더 많은 사람들이 왕비를 둘러쌌습니다. 의녀가 상주했고 움직임 하나하나가 보고되었고 사적 영역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생리기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비의 생리주기는 국가적 관심사였습니다. 왕실의 대를 이을 왕자가 태어나야 하니까요. 생리가 시작되면 보고되고 끝나면 보고되었습니다.
내밀한 신체 현상조차 국가의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참으로 잔인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선 왕실의 현실이었습니다. 화려한 금박 뒤에 숨겨진 숨막히는 감옥이었습니다. 여기서 본질적인 모순이 등장합니다. 조선의 왕과 왕비는 땅에 내려온 신이어야 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는 이슬만 먹고 사는 것처럼 고고해야 했고 구름 위에 사는 존재처럼 초연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신체는 함부로 거론될 수 없는 성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은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신은 용변을 보지 않습니다. 신은 땀을 흘리지 않습니다. 신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왕과 왕비는 사람이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소화를 시키고 배설을 하고 땀을 흘리고 냄새가 났습니다. 육체를 가진 이상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신성함과 육체적 본능의 충돌, 이상과 현실의 괴리, 이것이 바로 궁궐 안에서 벌어지는 매일의 전쟁이었습니다. 같은 시대 궁궐 밖은 어떠했을까요? 18세기 한양의 거리를 묘사한 기록을 보면 길가에 인분이 널려 있어 코를 쥘 지경이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충격적이지만 사실입니다. 당시 한양에는 제대로 된 하수도 시스템이 없었고 오물이 개천으로 흘러들어 청개천이 사실상 하수구 역할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급하면 아무 데서나 해결했습니다. 길가에서, 개천가에서, 남의 집 담벼락 밑에서, 물론 집에서는 뒷간을 쓰고 요강도 있었습니다. 급하면 달려가고 볼일을 보고 끝. 간단하고 자유로웠습니다. 냄새가 나든 파리가 꼬이든 이웃이 알든 그것이 인간의 삶이었고 누구나 그렇게 살았으니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왕비는 달랐습니다. 왕비가 용변을 보기 위해 앉는 모습은 상상조차 불어대는 일이었고 왕비가 머무는 침전에서 냄새가 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불경이었고 왕비가 급해서 표정이 일그러지는 것조차 채통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신은 배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왕비도 신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왕비도 배설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왕비는 사람이고 사람은 배설합니다.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조선 왕실은 기발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배설물을 배설물이라 부르지 않으면 됩니다. 언어로 현실을 포장하면 됩니다. 왕과 왕비의 배설물에는 특별한 이름이 붙었습니다. 매화. 추운 겨울을 뚫고 피어나는 고결한 꽃. 선비들이 사랑한 청초한 꽃의 이름을 냄새나는 배설물에 붙인 것입니다. 중전마마께서 매화를 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왕비가 용변을 보셨다는 뜻입니다. 직접적인 표현은 입에 담을 수 없으니 꽃 이름으로 포장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표현이었을까요? 저는 그 안에 담긴 비애가 느껴집니다. 이 아름다운 단어 속에는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조차 감추고 미화해야 했던 처절한 강박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인데 사람처럼 살 수 없었던 고통, 생리 현상조차 마음대로 표현할 수 없었던 억압, 24시간 신인 척 연기해야 했던 피로가 그 단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현대로 치면 자신의 모든 생리 현상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것을 평생토록 감내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탄생한 물건이 있습니다. 조선 왕실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인 매화틀입니다. 수세식 변기나 비대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매화틀은 하나의 예술작품이자 첨단 과학기구였습니다. 왕실의 채통과 인간의 생리를 동시에 해결하도록 설계된 조선판 프리미엄 시스템으로 극한의 환경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당대 최고의 기술이 집약된 장비였습니다. 최고급 참나무나 오동나무로 틀을 짰는데 아무 나무나 쓰지 않았습니다. 단단하면서도 습기에 강하고 냄새를 흡수하지 않는 나무를 골랐고 목수들 중에서도 최고의 장인만이 매화틀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왕비의 옥체가 닿는 부분은 붉은 비단으로 감쌌습니다. 차가운 나무에 살이 닿으면 놀라실 수 있으니 국모께서 불편함을 느끼시면 안 되었기에 겨울에도 따뜻하게, 여름에도 쾌적하게 오로지 왕비의 편안함만을 위한 설계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술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매화틀 아래에는 매화그릇이라 불리는 그릇이 놓이는데 이 그릇 안에는 미리 잘게 붓은 젖은 한지를 깔아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용변이 떨어질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빈 그릇에 떨어지면 소리가 나고 물이 담긴 그릇에 떨어지면 더 큰 소리가 납니다. 이 소리가 밖까지 들리면 왕비께서 지금 볼일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됩니다. 병풍 밖에 서 있는 나인들이, 복도를 지나가는 내관들이 다 알게 되는 것이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젖은 한지는 이 소리를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용변이 떨어져도 소리가 나지 않고 푹신하게 받아주며 튀어오르는 것도 막아줍니다. 소리조차 차단해주는 세심함이었습니다. 현대의 고급 호텔에서 볼 수 있는 무소음 변기의 원리를 500년 전에 이미 자연 재료만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냄새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리 소리를 막아도 냄새까지는 막을 수 없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선조들의 지혜가 빛을 발합니다. 매화틀 옆에는 항상 쑥을 태운 향로가 있었습니다. 은은한 쑥 향이 공간을 채웠고 볼일을 보시기 전부터 이미 향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냄새가 새어나와도 향기가 먼저 코에 닿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어떤 기록에 따르면 더 놀라운 방법도 사용했습니다. 매화그릇 안에 잘게 썬 매실을 넣어두기도 하고 향신료를 섞어두기도 했는데 배설물이 떨어지는 순간 악취가 퍼지기 전에 매실 향과 향신료 향이 먼저 피어오르도록 한 것입니다. 방향제도 탈취제도 없던 시대에 자연에서 얻은 재료만으로 냄새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화학약품 없이, 전기 없이, 오로지 식물의 힘만으로. 조선시대 친환경 탈취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매화틀을 관리하는 전문 인력이 따로 있었는데 보기나인이라 불렸습니다. 보기나인들은 아무나 될 수 없었습니다. 왕비의 가장 은밀한 순간을 함께하는 사람들이니 엄격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입이 무거워야 하고, 손이 빨라야 하고, 눈치가 빨라야 하고, 냄새에 둔감해야 하고, 표정 관리를 잘해야 하고, 무엇보다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왕비가 신호를 보내면 말로 하지 않고 눈짓이나 미리 정해진 손동작으로 알리면 그 순간 보기나인들이 움직입니다. 훈련된 동작으로 병풍을 치고 시선을 차단하고 매화틀을 대령하고 향로에 불을 붙이고 왕비의 옷고름을 풀어드립니다. 모든 것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소리 없이 빈틈없이 진행됩니다. 왕비는 그저 앉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처리됩니다. 끝나면 또 보기나인들이 나서서 뒤처리를 하고 옷을 다시 입혀드리고 매화틀을 치우고 매화그릇을 들어 올리고 병풍을 걷고 향로를 치우고 흔적을 지웁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조선 최고의 시중 서비스였습니다. 현대의 어떤 초호화 호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500년 전 조선 왕실에만 존재했던 시스템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왕비는 참으로 편안한 삶을 누렸구나. 모든 것을 대신 해주니 부러운 일이라고. 그러나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이 사실은 가장 끔찍한 감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왕비가 볼일을 마치면 보기나인이 뒤처리를 하고 매화그릇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 뚜껑을 덮은 뒤 어디론가 가져갑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버리러? 땅에 묻으러?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과 왕비가 남긴 매화는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장 내의원으로 배달되었습니다. 내의원은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전용 병원 같은 곳으로 왕실 전용 의료기관이었습니다.
어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의 주치의이자 최고의 의술을 가진 명의입니다. 그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매화를 받아들고 정밀 분석에 들어갑니다. 색깔을 봅니다. 황금빛인가? 너무 어둡지 않은가? 너무 밝지 않은가? 검붉은 기운이 돌지는 않는가? 물기를 봅니다. 적당한가? 너무 묽지 않은가? 너무 딱딱하지 않은가? 물처럼 흐르지는 않는가? 냄새를 맡습니다. 정상적인 냄새인가? 시큼한 냄새가 섞여 있지 않은가? 비린내가 나지는 않는가? 이물질을 확인합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는가? 점액이 있지 않은가?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있지 않은가? 여기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배설물을 검사하는 것은 현대에도 대장 내시경 전에 변 검사를 하고 건강검진에서 대변 참혈 검사를 하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맛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맛을 보았습니다. 어이는 왕의 배설물을 혀끝에 대고 맛을 확인했는데 이것을 상분이라 불렀습니다.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분변을 맛본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했을까요? 당시에는 혈액 검사도 없었고 소변 검사 키트도 없었고 CT도 MRI도 초음파도 없었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설물의 맛으로 진단했습니다. 단맛이 나면 당뇨를 의심했는데 혈당이 높으면 소변과 대변에서 단맛이 나기 때문입니다. 신맛이 나면 소화불량을 의심했고 쓴맛이 나면 담즙 문제를 의심했습니다. 현대의 관점에서는 원시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 시대에는 이것이 최첨단 진단법이었고 어이들은 이것을 위해 혀의 감각을 훈련하고 맛의 미세한 차이를 구별하는 능력을 길렀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아침에 배설한 것을 누군가가 가져가서 들여다보고 냄새를 맡고 맛을 봅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어제 드신 육류가 소화가 덜 되었군요. 저녁에 과식하셨습니까? 현대로 치면 나의 모든 배설물이 실시간 분석되어 보고되는 것과 같았습니다. 어제 무엇을 먹었는지, 소화는 잘 되었는지,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가 낱낱이 파악되는 삶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힘든 수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의 왕비는 이것을 매일 겪었습니다. 평생 동안 젊었을 때부터 늙어서 죽을 때까지. 이것이 과연 특권이었을까요? 아니면 형벌이었을까요? 왕비에게는 나만의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밤에 잠드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감시당했습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언제 잤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그리고 무엇을 배설했는지까지. 가장 은밀해야 할 배설의 순간조차 국가의 관리 대상이었고 내 몸에서 나온 찌꺼기조차 공적인 기록물이 되어버리는 삶이었습니다. 내 뱃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분석하는 삶이었습니다. 화려한 비단 병풍 뒤에서 왕비는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수치심을 억누르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방금 내가 배설한 것을 누군가 들고 가서 분석하고 맛볼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이 국모의 자리였습니다. 화려하지만 숨막히는 높지만 자유 없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정작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가지지 못한 자리. 조선의 왕비들은 매화틀 위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백성들은 화려한 궁궐을 동경했습니다. 저 높은 담장 안에서 비단옷 입고 산해진미 먹으며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편할까, 저렇게 살면 소원이 없겠다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안의 주인은 배설의 자유조차 저당 잡힌 채 살았습니다. 용변 한 번 해결하는데 30분이 걸렸고 배설물을 누군가 가져가서 맛을 보았고 24시간 감시당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녀들이 남긴 매화 향기는 사실 향긋한 꽃내음이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억눌러야 했던 인내의 냄새였고, 자유를 포기한 대가로 얻은 왕관의 무게였습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21세기를 사는 우리를 돌아봅니다. 오늘날 우리도 각자의 매화틀을 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스마트폰이라는 매화틀입니다. SNS를 열어 화려한 일상을 전시합니다. 맛있는 음식 사진, 멋진 여행 사진, 행복해 보이는 셀카를 올리고 기다립니다. 좋아요가 몇 개 달리는지, 댓글이 무엇이라고 달리는지, 조회수가 얼마나 나오는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왕비가 내의원의 검사를 받았듯 우리는 좋아요와 댓글로 서로를 평가하고 감시합니다.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감시당합니다. 정치인, 연예인, 유명인들의 사생활은 실시간 중계되고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가 전 국민의 해부 대상이 됩니다. 모든 것이 기사가 되고 댓글의 먹잇감이 됩니다. 어항 속 금붕어처럼 투명하게 공개되는 삶, 현대판 권력의 대가입니다. 조선의 왕비가 겪었던 사생활의 실종은 500년 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 고도로 연결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화려한 비단으로 감싸져 있지만 결국은 벗어날 수 없는 틀, 자발적으로 들어간 감옥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조선의 왕비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왕비로 간택되면 그렇게 살아야 했고, 매화틀 위에 앉아야 했고, 배설물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고, 도망칠 수 없었고, 죽을 때까지 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을 수 있고, SNS를 끌 수 있고, 알림을 차단할 수 있고,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화려한 왕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닙니다. 좋아요를 많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팔로워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가장 은밀한 순간에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 내 삶의 가장 사적인 부분을 나만의 것으로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500년 전 왕비가 그토록 갈망했을 그 자유를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500년 전 그녀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그 자유를 우리는 과연 온전히 누리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조선 왕실의 내밀한 이야기 속에서 인간 존엄에 대한 물음을 발견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깊은 역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